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진우 선생입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겨울방을 맞이한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 아마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요. 오늘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 국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년 대입 성공을 위한 특강 겨울방학 국어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실까요? 제가 먼저 하는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블랙이라고 썼는데요. 사실은 블랙이라는 영화를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2살 때 아팠던 한 여자가 나옵니다. 영국계 인도인인데요. 이 여자아이가 이제 앞을 못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앞을 못 보고 들리지도 않고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다가 한 선생님을 만나서 훌륭한 한 인간으로 변화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이 블랙의 상태에서 라이트, 빛으로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시작했냐면 사실은 물리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만 블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는 사실은 블랙에 쌓이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국어 공부가 뭐고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모든 수험생들은 사실은 블랙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블랙의 상태에 있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공부와 시험 공부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묻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러 왔니? 시험 공부를 하러 왔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부라는 말과 시험 공부라는 말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험 공부라면 왠지 좀 낮은 것 같으니까 공부하러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예비 고3 학생들 절대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럼 공부와 시험 공부의 차이가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공부는요, 대학 가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국어 공부죠. 국어를 진짜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건 대학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하는 거냐면 시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시험 공부라는 건 뭐냐면요. 얘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대학에서 학문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시험 공부를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걸 알아야 국어를 어디까지 공부할 것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사실 많은 수험생들은요, 사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 공부는 많이 했는데 시험은 잘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 공부를 하는 거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면 블랙의 상태에서 1단계 라이트로 온 거예요. 빛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디까지 묻는지를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잠깐 보시면 저는 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린 인간이죠. 여러분 전부 다 인간일 텐데요. 인간은 뭐 하는 동물이냐면 생각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생각을 할 텐데요. 물론 누구나 다 생각을 한다고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인간 중에 생각이 없는 인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최근엔 좀 그런 경향이 또 많은데요. 나이가 30이 먹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일을 접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인간이라면 스스로 내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이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이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게 돼야 블랙에서 라이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생각을 뭘 통해서 드러내느냐, 표현하느냐, 바로
말을 통해서 드러내죠.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되짚어 볼까요? 인간은 뭘 한다고요? 생각을 하죠. 그죠? 그 생각을 뭘로 표현합니까?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을 하고 그걸 말로 표현하죠. 그런데 이 말로 표현할 때요. 말로 표현할 때 내 생각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비문학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너무 슬퍼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립니다. 나 오늘부터 솔로가 됐다. 여자친구랑 심하게 다퉜는데 그래서 헤어져서 너무나 슬프다. 이렇게 썼다고 하죠. 이렇게 쓰면 비문학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리는데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깨진 하늘, 굴러다니는 돌, 바람이 내 가슴을 휑하니 감싸고 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쓰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하늘이 깨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진 걸 하늘이 깨진 것으로 표현한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바꿔서 표현한다라고 해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 형상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형상화해서 표현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제가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데 문학이 뭐고 비문학이 뭔지도 모른 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이 TBS의 강의를 들은 모든 학생들은 이제부터 비문학이 뭐고 문학이 뭐구나 라는 걸 알고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뭔지를 알고 공부해야만 어디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죠. 비문학은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문학은 그것을 바꾸어서 형상화하게 됩니다. 이 형상화할 때요, 형상화하는 형식, 즉 틀이 있게 됩니다. 이 형식이 뭐냐에 따라서 문학은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 형상화의 형식이 뭐냐에 따라서 문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시고요, 하나는 소설이고요, 하나는 극이 되는 겁니다. 문학은요, 형식을 통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형식만 딱 보면 이게 뭔지를 알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이거 시네, 이거 소설이네 라는 걸 금방 알 겁니다. 우리가 그걸 금방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시, 소설, 극은 각각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형식만 보면 그게 시인지 소설인지 극인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비문학은 딱 보자마자 이게 어떤 글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문학은 형식이 없이 그대로 썼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그대로 쓴 비문학은 뭐가 중요해지느냐? 바로 내용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대로 표현한 비문학은요, 내용이 중요해지고요. 형상화해서 드러내는 문학은 형식이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중요한 걸 묻는다는 거예요. 대학 수능 시험에서는. 중요한 걸 물으니까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뭘 공부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비문학은 내용이 중요하니까 내용을 묻겠죠. 문학은 형식이 중요하니까 형식에 맞춰서 내용을 묻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문학은 시, 소설, 극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비문학은 그럼 뭘로 나뉘냐? 바로 설명문과 논설문으로 나뉩니다. 이게 설명문인지 논설문인지를 파악하려면 절대 딱 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어봐야 알게 되는 겁니다. 문학은요, 딱 보면 알지만 비문학은 내용을 읽어봐야 그게 설명문인지 논설문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설명문이냐 논설문이냐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요, 그 글의 바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의해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설명문의 목적은 뭘까요? 라고 물으면 많은 학생들이 설명이요 이런단 말입니다. 정말 단순한 대답이죠. 물론 설명문의 목적은 설명입니다. 그럼 논설문의 목적은 뭐니? 그럼 논설이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논설문의 목적은요,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걸 하나 얘기를 해드리고자 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설명문의 목적은 설명이기보다는 그 설명을 통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논설문의 목적은, 궁극적 목적은 뭘까요? 주장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설득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설명이나 주장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고요. 이해나 설득은 듣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저 사람의 강의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해야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설득이 되어야 제 강의가 좋은 강의가 되는 겁니다. 왜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타인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면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써야 되냐면 쉽고 논리적으로 써야 됩니다. 어려우면 이해가 안 되죠. 어려우면 설득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어야 되죠. 따라서 쉽게 쓰고 논리적으로 글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이요. 대학에 온 학생들이 논문을 써서 내는데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너무 비논리적으로 쓴 거죠. 그래서 각 대학에서요, 교양 강좌가 됐든 전공 강좌가 됐든 많은 학생들에게 글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이 글쓰기 교육을 시킬 때 쉽고 논리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설명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글을 체인형으로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체인형으로 글을 쓰도록 시키죠. 그러면 대학 교수님들도 다 체인형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들과 또 학교 선생님들이 수능 시험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서 지문을 발췌하는데 발췌한 지문들은 대부분 학식 있는 사람들이 쓴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체인형으로 글을 썼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실제로 그 글이 체인형이 아니면 출제하는 사람들은 글을 체인형으로 다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수능의 비문학 지문은 체인형으로 되어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비문학은 설명문과 논설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목적이 이해와 설득이고 잘 이해시키고 잘 설득시키려면 체인형으로 글을 써야 하니까요. 자, 그럼 체인형이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형이란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A는 어쩌고 저쩌고 B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요렇게 체인이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 체인은요. 요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체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냐면 B는 뭐뭐뭐뭐 C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즉 앞 문장의 끝에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걸 다음 문장의 처음에 써줘야 이 글이 논리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다음 뭐냐면 C는 뭐뭐뭐뭐 D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 다음에 따라서 A는 D다 이렇게 써야 글이 굉장히 논리적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이런 글의 특징을 뭐라 하냐면 첫 번째 통일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응집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은 통일성과 응집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갖출 때 좋아지는데 이 두 가지를 갖추려면 무슨 형 글쓰기를 해야 한다고요? 바로 체인형 글쓰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글을 쓸 때 체인형으로 글을 쓴다는 건 글을 읽을 때도 체인형으로 읽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비문학은 내용이 중요하죠. 그럼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쉽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 우린 공부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 공부를 하니까요. 시험에 나오는 걸 공부해야 되는데 비문학은 내용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5분 안에 그걸 다 읽고 풀어야 된다는 거죠. 충분한 시간을 주고 내용을 이해해서 풀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그걸 이해하고 풀려면 그 글이 쓰인 원리에 따라 읽어가야 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을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형으로 글을 쓴다는 것과 체인형으로 글을 읽는다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예를 들면 3개 문장을 써보죠. 철수는 어제 학교에 갔다 이랬습니다. 자, 이 문장을 지금 순서를 바꿔보면 갔다 이렇게 쓰고요. 철수는 학교에 어제 갔다 이렇게 써볼까요? 물론 이 문장을요, 또 바꿔서 어제 학교에 철수가 갔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의 차이가 뭐니라고 물으면요, 많은 학생들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배열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문과와 이과의 차이점입니다. 자, 중요한 건요, 똑똑한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조하는 바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이 3문장에 강조하는 바는 뭘까요? 바로 첫 번째 문장은 학교에, 두 번째 문장은 어제, 세 번째 문장은 철수가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 즉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의 가장 중요한 걸 맨 끝 바로 앞에 두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체인의 첫 번째 골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문과 학생들은 순서가 달라요. 이과 학생들은 배열이 달라졌습니다. 똑똑한 학생들은 강조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어의 신, 쉽게 말하면 TBS 이 강의를 본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다음에 나올 말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체인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요. 여러 개가 이어져야만 되죠. 통일성과 응집성을 가져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리의 마지막 부분이 처음에 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은요. 철수는 어제 학교에 갔다 그랬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해야 되냐면 거기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철수는 학교에 어제 갔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돼야죠. 어제 학교에 철수가 갔다. 그럼 영희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쓸 때 통일성과 응집성이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문장을 한 문장을 끝까지 읽고요. 그 문장의 서술어 바로 앞부분에 체인의 고리가 나오니까 그 고리에 괄호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읽을 때 첫 부분에 그 고리와 같은 게 나온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 문장의 끝부분의 서술어 앞에 또 한 번의 체인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체인과 체인은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나와 있는 모든 체인들을 찾은 다음에 그 체인들 간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읽을 때 비문학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비문학 공부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이 많은 얘기를 사실 45분가량의 시간 안에 다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 힘든 걸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어도 좀 참으시고 잘 들으시면 분명히 빛을 발견하실 거예요. 사실은 저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건 국어가 뭔지도 모른 채 공부해서 결국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이 저를 다시 찾아올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잘 선택하셨으니까 절대 채널 돌지 말고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문학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자, 문학은요. 형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담는지를 알고 그 형식에 맞춰서 분석을 해가야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시라고 하는 건 어떤 형식을 갖추게 되냐면요. 먼저 시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인데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화자라고 합니다.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시인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시인이라고 단정하지 않고요. 화자라고 하는데 내가 느끼는 감정을 상대방에게 잘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 내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인 척해서 시를 쓸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인 것처럼 쓰기도 한답니다.
따라서 시는요, 절대 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 속에서 말하는 화자를 찾아야만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능에서도 시적 화자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를 선택지로 묻곤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요, 그 시를 듣고 있는 청자를 설정한다는 것이죠. 청자가 중요한 이유는요, 청자가 드러나게 되면 대화체가 되고요, 청자가 드러나지 않으면 독백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문장을 보고 우리가 대화체인지 독백체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독백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아, 공부는 너무 힘들어. 그 얘기를 옆에 친구한테 해보세요. 아, 나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 똑같은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말은요, 놀랍게도 모든 말이 대화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의 특징이에요. 이 대화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 말에는 모든 문장 끝부분에 상대 높임법이 포함되어 있어요. 상대 높임법이라는 건 뭐냐면 청자를 대상으로 한 높임법이거든요. 무조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말은요, 항상 청자를 가정한 상태에서 말하는 대화체입니다. 이게 왜 위대한 거냐면요, 인간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죠. 그게 인간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대하고 있는 이 관계와 제가 저희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의 관계는 분명히 다르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의 저와 학생들과 함께 있을 때 저가 다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거든요. 직장 동료와 있을 때랑 애인이랑 있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사람 전 많이 봤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란 나 자체가 아니라 나와 남 사이의 관계니까요. 자, 제가 아까 비문학에서 뭐라고 했죠? 체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핵심이 되는 체인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체인과 다음 체인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자와 청자 사이 관계가 중요하죠. 이 모든 관계를 언어 속에 녹여내린 말, 글 말고요. 세종대왕이 창제한 글 말고 이 말이 바로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아주 위대한 거죠. 따라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말은 무조건 대화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백체인지 대화체인지를 문장을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뭘 보고 판단해야 되느냐? 청자의 유무로 판단하는 거예요. 시 속에 청자가 드러나 있으면 대화체고 드러나지 않으면 독백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양해지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말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시에서는 먼저 화자를 만들고 청자를 만든 다음에, 물론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수능에서 시에서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묻죠. 또는 독백체다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상황과 반응을 그 틀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반응, 이 네 가지가 바로 시의 형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시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화자 찾고 청자 찾고 상황 찾고 반응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를 찾으면서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왜? 수능에선 이 네 가지를 물으니까요. 선생님, 그럼 네 가지가 전부인가요? 아니요. 표현도 묻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시를 공부할 때 찾는 게 아니고요.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 찾으면 됩니다. 따라서 표현은요, 그 표현이 뭔지에 대한 개념어를 정리하시고요. 그 표현을 물었을 때 내가 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능력만 갖추시면 되고요. 시를 공부할 때는 이 네 가지를 찾으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그 네 가지를 물으니까요. 자, 그러면 소설은 어떤 형식에 담을까요? 제가 얘기를 하나만 해볼게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백화점 사장인데요. 사촌형이 있어요. 사촌형은 한류 스타입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 사장이 한류 스타인 이 사촌형한테 우리 백화점 광고를 해달라고 하죠. 근데 튕깁니다. 그런데 이 한류 스타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배우예요. 근데 이 여배우 헤어졌어요. 근데 여배우가 이 모든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이 사촌형이 이 백화점 사장에게 말하죠. 야, 가서
그 여자를 막아주면, 입을 막아주면 내가 니네 광고해줄게. 그래서 이 남자가 달려갑니다. 영화 촬영 현장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 백화점 사장은 어릴 때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서 불이 난 화재 사고를 겪어요. 그때 소방대원이 이 남자를 구해주거든요. 그리고 죽게 되는데 내 딸에게 내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달라고 하죠.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영화 촬영 현장에 딱 가가지고 영화배우를 찾으려고 하는데 졸고 있던 조명하던 사람이 스턴트우먼, 대신하고 있는 스턴트우먼이 여배우인 줄 알고 저기 있다고 가르쳐주죠. 그런데 그 스턴트우먼이 누구냐? 바로 그 소방대원이 딸입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어떤 드라마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뭘 중심으로 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인물입니다. 그죠? 백화점 사장과 사촌형 간의 인물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인물이 아니라 그 인물과 다른 인물 간의 뭐죠? 관계죠. 만약에 소방대원과 이 백화점 사장 사이에 관계가 없었다면 그 스턴트우먼과 백화점 사장의 관계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최근에 방영되고 있는 어떤 드라마를 보면 400년 전에 외계에서 날아온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남자의 목숨을 구하고 한 여자가 화살을 대신 맞고 죽죠. 400년 뒤에 이 남자는 외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되죠. 환생한 여자죠.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근데 만약에 400년 전에 화살을 맞고 죽은 이 관계가 없다면 이 여배우와의 관계도 의미가 없게 되죠. 소설은요, 인물과 인물의 관계가 전부입니다. 따라서 소설을 공부할 때는요, 인물의 동그라미를 치고 관계를 알게 해주는 모든 것에 밑줄을 그어서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돼요. 왜? 그걸 수능에서 물으니까요. 소설의 모든 문제는 인물과 인물의 관계를 묻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관계를 드러나게 하는 게 뭐냐면 주로 사건이나 대화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그 드라마 얘기를 전달해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서술자라고 해요. 따라서 이 서술자와 인물의 관계도 중요해집니다. 서술자가 인물 속에 있잖아요. 그럼 1인칭 시점이 되고 서술자가 인물을 저 밖에서 보고 있으면 3인칭 시점이 되거든요. 따라서 인물 간의 관계, 인물과 서술자와의 관계를 묻는다는 걸 꼭 아시고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두시면 소설을 잘 할 수 있죠. 그런데 고전 소설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왜 어렵냐면 인물에 막 동그라미 쳤어요. 그런데 한 인물이 이름이 3개씩 나옵니다. 막 유알림 나왔다가 유장원 나왔다가 막 이렇게 이름이 3개씩 돼요. 근데 그게 같은 인물이라는 걸 모르기 시작하면 어렵죠. 심지어는 두 부인이라는 게 나왔어요. 두시성을 가진 부인인데 부인이 2명인 줄 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렵죠. 왜? 관계 파악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소설은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극은 뭐냐? 극은 소설과 달리요, 한 번 진행되면 끝이에요. 그렇죠? 시간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끝나버리거든요. 따라서 짧은 그 시간 안에, 소설은 다시 읽으면 되지만 분명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되죠? 인물을 왼쪽 밖으로 끄집어내서 굵은 글씨로 쓰면 돼요. 그리고 땡땡 이러고 이제 막 말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극도 똑같이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인데 소설보다 더 쉽게 인물을 왼쪽에 빼놨으니까 관계만 파악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두 번째는 극은 그걸 전달하는 서술자가 없습니다. 대신 상연하거나 상영하게 되죠. 따라서 상연하거나 상영할 때 특징을 묻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인물들이 이런 대화를 할 때는 어떤 음악이 흘러야 해. 무대 조명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이 부분은 어떻게 촬영해야 해. 방 안에서 찍어야 돼. 방 밖에서 찍어야 돼. 이런 걸 묻는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극을 공부할 땐 인물과 인물의 관계를 파악하되 상연, 상영될 때 특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걸 물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다냐? 아니죠. 문학에 사실 여러분들 수필이 있습니다. 근데요, 선생님 왜 수필은 안 썼나요? 수필은요, 서양에서는 문학에 취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서양에서는 문학에 취급하지 않는데 왜 동양에서 문학에 취급하나 이럴 수 있거든요. 사실 수필은요, 무형식의 형식이거든요. 따라서 형식이 없는 건 비문학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이걸 비문학에 넣었어요.
근데 동양에서는 왜 이걸 문학에 넣느냐? 설명하는 글이나 주장하는 글과 달리 수필은 글쓴이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드러나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니까 이걸 문학으로 취급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수필은 형식이 없으니까 뭐가 중요해지죠? 내용이 중요해지죠. 그러면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드러난 부분을 정리하면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비문학이 뭐고 문학이 뭐고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를 설명한 거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그럼 끝이냐? 아니죠. 원래 이 비문학이나 문학을 처음에 말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말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 화법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문자가 생기면서 글로 전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게 뭐죠? 장문이죠. 근데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도 중요한데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말하는 방법과 제가 말하는 방법이 같아야 되고 내가 글을 쓰는 방법과 제가 글을 쓰는 방법이 같아야 되죠. 따라서 우리는 법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뭐죠? 바로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은요. 화장문, 화법, 장문, 문법을 첫 번째 묻고요. 두 번째 비문학을 묻죠. 이걸 독서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문학을 묻죠.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고 공부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어떤 건지를 알고 공부해야 됩니다. 자, 잘 들으셨나요? 제가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했는데요. 잠깐 지금까지 한 얘기를 되짚어보고 조금만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재밌는데 오늘 이 주어진 시간이 짧아요.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좀 빨리 하고 있어요. 왜 이러냐면 사실 국어 때문에 대학 못 가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 국어는 우리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말인데 뭐 우리말을 못해서 대학을 못 가는 거 너무 웃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진짜 이 TBS 강의 보시는 분들은 오늘 대박 이런 말씀 안 되나? 행운이죠. 왜냐하면은 이제부터 뭔가 알아갈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맛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문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 알 거는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오늘 다 해드리고 싶지만 뭐 문학, 시, 뭐 소설 다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비문학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예시문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자,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예시문은요, 수능에 실제 출제된 예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자기 문화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어떤 제도나 관념을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여긴다까지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마침표가 하나의 문장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여긴다가 서술어예요. 그 앞에 중요한 말이 나온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이게 체인이에요. 자, 보셨죠? 지속되어 온 것. 그 다음 읽어볼게요. 나아가 그것을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 문화에. 자, 전통에다가 밑줄을 그어볼까요? 나아가 그것을 전통이라는. 이 전통이 바로 앞에 나온 지속되어 온 것과 같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속되어 온 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통이라고 부르죠. 이게 체인의 고리입니다. 근데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 문화의 본질적 특성으로 믿기도 한다까지가 한 문장이죠. 서술어는 믿기도 한답니다. 그 앞에가 뭐죠? 본질적 특성이에요. 그럼 이 본질적 특성이 두 번째 체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체인이 지속되어 온 거죠. 우리는 지속되어 온 전통을 본질적인 거로 믿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전통의 시대적 배경 및 사회문화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까지가 한 문장인데 결과를 초래한다가 서술어거든요. 그럼 어떤 결과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죠. 그러면 세 개를 연결해 볼게요. 우리가 지속되어 온 전통을 본질적 특성으로 여기면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런데 여기가 어디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라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체인이에요. 이런 생각은 할 때 이런 생각이 본질적 특성으로 믿는 생각이죠. 과거의 문화를 오늘날과는 또 다른 문화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까지가 한 문장인데 생긴다가 서술어니까 그 앞에 있는 말이 핵심어인데 필요성이 뭐냐? 그 필요성의 내용이 또 다른 문화로 보아야 한다죠. 이게 고린다. 자, 앞에 잠깐 보실까요? 자,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을 눈여겨보셨을 텐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눈으로는 글을 다 읽어요. 근데 마침표까지 딱 읽은 다음에 앞에 돌아가서 서술어 바로 앞부분에 가로를 치시는 거예요. 가로를 치면서 머리로 읽는 거예요. 생각으로. 한 번 더. 그리고 다음 문장 읽으면서 마침표까지 읽은 다음에 그 서술어 바로 앞에 가로를 치면서 한 번 더 읽으면서 앞에 핵심어랑 연결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로를 닫힌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가로 친 것만 한쪽에 옮겨 적어보세요. 제가 한번 옮겨 적어볼게요. 앞에 보시죠. 지속되어 온. 첫 번째 우리가 찾은 거죠. 두 번째 핵심어가 뭐냐면 두 번째 체인이 뭐냐면 본질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찾은 건 뭐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네 번째 뭐가 나왔냐면요. 또 다른 문화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우리가 찾은 체인만 한번 써봤습니다. 이게 화면이 좀 넓기 때문에 한 번엔 잘 안 보이는데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지속되어 온 본질적 특성, 제대로 이해 X, 또 다른 문화로 볼 필요 이렇게 찾았거든요. 하나의 문단에서 중요한 단어들만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글이 짧아지죠.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그 글을 정확히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읽을 수는 없습니다. 눈으로는 전부 읽으세요. 그러나 생각으로는 중요한 것만 뽑아내죠. 그런 다음에 옮겨 적으세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말이 되게끔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되게끔 써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말이 안 되게끔 중요한 단어만 뽑아서 쓴 다음에 머리로 그걸 연결해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전통을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본질적 특성으로 믿게 되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걸 또 다른 문화로 볼 필요가 있다가 바로 이 첫 번째 문단에서 하려고 했던 이야기인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아마 이 S를 아마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실 거예요. 그죠? 더 좋은 건 TBS지만 어쨌든 정말 웃긴 일이지만 아무튼 국가에서 그걸 시험 문제 내니까 70%가 나오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걸 문제집을 사서 푼단 말이죠. 풀었는데 내가 정말 그걸 다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아요.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걸 정리한 걸 또 사서 봅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이 정리를 하는데 비문학을 정리할 때 절대 말이 되게끔 정리하지 마세요. 훌륭한 정리는 말이 안 되게 하고 나만 그걸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이 안 되게 정리를 해뒀기 때문에 읽을 때 연결이 안 되면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다시 찾아보면 되는데 말이 되게끔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리를 한 거니까 S보다 더 작아졌죠. 더 작게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능에 출제되면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게 되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는 건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한마디 더 해야 되겠네요.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 공부를 하는 거죠. 사실 비문학을 독해하는 방법은 수천, 수백, 수만 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제가 제 자랑이지만 제가 강의를 하는 곳에 있는 선생님들이 한 10분 계신데 그 모든 국어 선생님들이 이제 1년을 마치면 이제 평가를 해요. 제가 1등을 했거든요. 정말 솔직하게. 근데 제가 이렇게 1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수업이 재미있다기보다는 실제로 했을 때 그렇게 돼서예요.
자,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1번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자, 1번 문제 한번 잠깐 띄워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띄워주시면 이 1번 문제가 뭐에 대해서 묻고 있냐면 실제 이 글의 주제가 뭔가를 묻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이 글의 핵심 주장은 이렇게 물었거든요. 자, 2번을 한번 보시죠. 2번을 보시면 전통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과거의 문화를 낯선 타 문화로 볼 필요가 있다가 2번이었습니다. 자, 보셨죠? 이게 답이었는데요.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왜 답인가죠? 앞에 한번 잠깐 보실게요. 앞에 보시면 2번 선택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전통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과거의 문화를 낯선 타 문화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문제는요,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글이 체인형으로 돼 있으니까 체인형으로 읽었죠. 그런 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뽑아낸 다음에 그 중요한 부분을 묶어서 문제에 출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제대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왜요? 비문학은 내용이 중요하고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그 다음에 얘가 대학 갔을 때 그런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죠. 절대로 그 비문학 지문의 어떤 깊이를 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공부가 아니라는 거. 그죠? 시험 공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냈나 볼까요? 앞에 보시죠. 우리가 아까 지속되어 온 것의 체인 같은 말이 뭐였죠? 바로 전통이었어요. 따라서 이 전통을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를 보실까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려면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요 말은 똑같은 말이고요. 요 말은 살짝 바꾼 말이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다른 문화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르다를 한자어로 뭐라 그러죠? 타라고 하죠. 타. 다른 사람, 타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죠. 문화로 볼 필요가 있다. 문화로 볼 필요가 있다는 똑같이 만든 거죠. 그러면 요것만 살짝 바꾼 겁니다. 문제를 출제하는데 너무 완전히 똑같이 출제하게 되면 누구나 맞죠. 그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로 바꿔서 출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요. 왜 체인형 독서가 중요한지 저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글을 쓸 때 체인형으로 쓰니까 읽을 때 체인형으로 읽으세요. 여기 이 강의를 듣는 부모님들 또는 뭐 촬영하시는 분들이든 누구든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서술어 바로 앞부분에 주목하면서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빠르고 정확하게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대 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글을 제대로 이해해야 뭘 묻는지를 알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그 미팅을 할 때요. 아가씨 이제 4명이 이제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4명 중에 뭐 예쁘다 안 예쁘다를 떠나서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전 그냥 나갔거든요. 제가 약속 있어서 죄송한데 돈은 내고 갈게요. 이렇게. 전 이상한 게요. 그 중에 제일 나은 사람을 만나서 그날 놀고 이렇게 사귀고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중에 나은 걸 찾는 거 있죠. 그건 결국은 나중에 가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찾던 걸 찾아야 되죠. 왜 이 얘기를 했느냐. 문제를 풀 때도 있잖아요. 답이라고 확신이 서는 거를 찾아야지 5개 중에 제일 답인 것 같은 거 찾는 식으로 공부하잖아요. 절대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실은 시, 소설, 그 다음에 글, 수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리면 참 좋은데 오늘은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한 거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험생 여러분, 제가 마지막 당부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표를 세울 때요, 몇 등급 맞겠다, 어느 대학 가겠다라는 목표 절대 세우지 말기 바랍니다. 목표는 이렇게 세우세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만 몇 등급 맞고 대학 가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목표로 삼을 때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되는 거죠. 당부드릴게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